숙종 15년 북촌의 김진수 대감댁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평화로운 저녁상을 뒤엎은 것은 금부도사의 서슬 퍼런 외침이었다. 역적 김진수는 어명을 받으라. 그 소리는 평석 소설 대문을 부수는 굉음과 함께 안채까지 파고들었다. 8살 어린 서연아 씨는 다락방 구석에서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창호지에 넘실거리며 마치 굶주린 짐승의 혀처럼 보였다. 비단치마는 이미 여기저기 찢겼고 곱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여종 덕이가 뛰어들었다. 다른 종들이 자기함 속에 금가락지를 챙겨 달아날 때 덕이는 서연의 손을 잡는 대신 부엌으로 내달렸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쌀독도 은장도도 아니었다. 아궁이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시커먼 무쇠 솥뚜껑이었다. 아기씨, 저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덕이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 무장곰에 힘을 다해 그 무거운 쇠덩이를 들어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미친년이라 비웃든 말든 그녀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그것을 등에 짊어졌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박살내는 와중에도 덕이는 소뚜껑을 놓지 않았다. 한장정이 그녀의 엉덩이를 군화발로 걷어차며 비웃었다. 챙길 게 없어서 고작 녹슨 쇠덩이냐? 참으로 미친년이로구나. 덕이는 바닥에 고꾸라지면서도 두 팔로 소뚜껑의 가장자리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당에는 이미 굴비역듯 줄줄이 엮인 집안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던 김대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덕이를 바라보았다. 그 찰나의 눈빛, 절망 속에서도 대감은 덕이의 등에 실린 소뚜껑을 보고 묘한 안도감을 비쳤다.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은 없었으나 그 눈빛은 천금보다 무거운 명령이었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뒤로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비웃음처럼 따라붙었다.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한 명문가의 딸과 미친 종년이라 불리는 여종의 기나긴 유배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양 도석을 벗어난 지 벌써 닷새째였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매서운 초겨울 칼바람은 죄인들의 얇은 옷자락을 가차없이 파고들었다. 철끄렁, 철그렁,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자갈밭에 긁는 소리가 귀가에 이명처럼 남았다. 8살 서연 아씨의 고운 비단씨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엄지발가락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하얀 뒤꿈치는 까져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덕이야,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발바닥이 불타는 것 같아. 결국 서연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갔던 덕이가 화들짝 놀라 멈춰섰다. 그녀의 등에는 여전히 그 시커먼 무쇠 솥뚜껑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매달려 있었다. 아기씨, 일어나셔야 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놈들이 또... 덕이가 서연을 일으키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20권이 넘는 무게를 닷새 내내 짊어진 닷의 무명천 끈이 어깨 살을 파고들어 뒷물이 엉겨붙어 있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말라붙은 딱지가 뜯겨나가며 저고리 어깨 부분이 핏물로 번져갔다. 그 꼴을 지켜보던 나졸 왕칠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다가왔다. 야, 이 미친년아. 네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애새끼까지 안고 가겠다고?
왕칠은 덕이의 진물 나는 어깨를 몽둥이로 펑 밀쳤다. 덕이가 비틀거렸으나 등 뒤의 솥뚜껑이 오히려 무게중심을 잡아주었다. 당장 내다버려. 왕칠이 환도를 꺼내 솥뚜껑을 묶은 매듭을 끊으려 하자 덕이는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생! 칼날이 모세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불꽃이 튀었다.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요. 이건 제 목숨입니다. 덕이는 흙먼지 속에서 솥뚜껑을 필사적으로 껴안았다. 왕칠의 군화발이 옆구리를 걷어차고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지만 덕이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덕이의 몸 위로 덮쳐들었다. 때리지 마세요. 제발 우리 덕이 언니 때리지 마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덕이를 감싸는 어린 아씨의 모습에 주변 죄인들도 고개를 돌렸다. 덕이는 입안에 고인 피를 삼키며 생각했다. 이 솥뚜껑에 대감마님의 어떤 비밀이 있든 반드시 섬까지 가져가야만 한다고. 한양을 떠난 지 꼬박 보름. 거친 파도가 배전을 때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육지 끝자락에서도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당도한 곳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외딴섬. 노루섬이었다. 뱃멀미로 얼굴이 누렇게 뜬 서연 아씨와 덕이는 짐짝처럼 선착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여기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다.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나졸 왕칠이 인계문서를 던지듯 넘기고 떠나자 항구에 모여있던 섬 사람들의 시선이 2 사람에게 꽂혔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과 두려움이었다. 마을 이장 최노인이 곰방대를 몰고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서 역적놈의 씨앗들이 굴러들어와. 당장 꺼지시오. 마을 아낙들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덕이의 발치에 퍽 하고 떨어졌다. 서연은 겁에 질려 덕이의 치맛자라 뒤로 숨어 몸을 떨었다. 덕이는 등 뒤에 무거운 솥뚜껑을 고쳐 매며 이장에게 간청했다. 어르신, 제발 아기씨가 며칠째 굶었습니다. 비를 피할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제발. 이장이 가리킨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이었다. 10년째 비어있어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였다. 지붕이 볏짚은 다 썩어 하늘이 숭숭 뚫려 있었고 방문은 뜯겨나가 바닷바람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덕이 언니, 나 무서워. 여기서 어떻게 살아? 서연이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만 덕이는 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등에서 솥뚜껑을 내려놓았다. 킁! 육중한 쇠덩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폐가의 정막을 깨웠다. 땅이 울릴 정도로 무거운 소리였다. 덕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너진 부엌으로 들어갔다. 깨진 돌들을 주워와 아궁이 형태를 잡고 차가운 진흙을 개어 틈을 메웠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서부터 천리기를 이고 그 무쇠 솥뚜껑을 아궁이 위에 올렸다. 신기하게도 그 시커먼 솥뚜껑 하나가 자리를 잡자 다 쓰러져 가던 부엌이 거짓말처럼 든든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재도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그들의 삶, 그 자체였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덕이는 갯벌로 나갔다. 칼을 내는 사풍에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했지만 오두막에서 허기에 지쳐 잠든 어린 아씨를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다. 마을로 내려가
구걸을 했다가는 또다시 돌팔매질을 당할 게 뻔했기에 덕이는 아무도 없는 새벽녘에 바위 틈을 벅벅 긁어 굴을 캐내고 단악간 뒷마당에서 흘려진 메밀가루를 한 줌 주워 모았다. 온막으로 돌아온 덕이는 곧장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어제 걸어둔 무쇠 솥뚜껑이 검붉은 빛을 띠며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기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덕이가 기가 막힌 걸 해드릴 테니. 덕이는 굴에서 나온 짭조름한 물로 메밀가루를 반죽해 솥뚜껑 위에 넓게 폈다. 시식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솟구쳤다. 기름 한 방울 없는 처지였지만 묵직한 무쇠는 열을 머금었다가 은근하게 내어주며 반죽을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익혀냈다. 고소한 메밀전의 향기가 절벽을 타고 마을 아래로 솔솔 내려갔다. 어느새 옥막 근처 바위 뒤에는 마을 아이들이 쪼르르 모여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다. 부모들에게 역정릉 근처엔 얼씬도 말라는 호통을 들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 없었다. 덕이는 피식 웃으며 잘 익은 전을 손으로 툭 찢어 아이들에게 내밀었다. 이리 와서 좀 먹고 가거라. 도가 안 탔으니 걱정 말고. 제일 덩치 큰 녀석이 주춤거리며 다가와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진짜 맛있다. 아줌마, 이 시커먼 뚜껑은 왜 음식에 안 타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잠에서 깬 서연아 씨도 밖을 내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던 아이들이 덕이의 음식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모습에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이 냄새를 맡은 이장 최 노인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절벽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옥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쫓으며 무언가 꾸미는 듯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이장 최 노인이 흉가로 들이닥쳐 지팡이로 아궁이를 내리치며 호통을 치던 그 순간이었다. 절벽 아래 마을 쪽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산돼지다. 산돼지 떼가 내려왔어. 더이와 최 노인은 동시에 절벽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집채만 한 검은 산돼지 8마리가 마을 들판을 유린하며 집 안까지 들이닥치고 있었다. 특히 우물가에는 방금 전 전을 얻어먹고 내려간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마을 장정들이 괭이를 들고 나섰으나 성난 짐승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 안 돼. 아이들이 위험해. 최 노인이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그때 더이의 눈에 아궁이에 비스듬히 걸린 무쇠 솥뚜껑이 들어왔다. 짐승은 날카로운 쇠소리를 싫어한다 했지. 더이는 주저없이 아궁이 옆에 주먹만 한 장도를 집어들었다. 칭칭 날카롭고 거대한 파열음이 절벽을 타고 마을 전체를 울려 퍼졌다. 그것은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하늘을 가르는 징소리 같았다. 더이는 손바닥이 까져 피가 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솥뚜껑을 두들겼다. 절벽이라는 천연 확성기를 통과한 웅장한 금소금은 멧돼지들의 고막을 찢을 듯 강렬했다. 돌진하던 우두머리 멧돼지가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이내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머지 무리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정적이 찾아온 마을에서 누군가 외쳤다. 살았다. 짐승들이 도망갔어.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절벽 위 흉가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머리를 산발한 채 피 묻은 돌을 든
더이가 서 있었다. 최 노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천한 쇠라며 무시했던 그 솥뚜껑이 마을을 구한 것이다. 그날 밤 누군가 말없이 옥수수 몇 자루를 운막 앞에 놓고 갔다. 소리 없는 감사의 시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놓고 간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노루섬에는 매서운 동장군과 함께 괴질이 들이닥쳤다. 고열에 시달리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쓰러지는 끔찍한 병이었다. 의원 하나 없는 외딴 섬에서 장정들이 하나둘 목숨을 잃자 섬 전체가 곡소리로 가득 찼다. 절벽 위운막이라고 무사히 없었으나 덕이는 당황하는 대신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녀는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 덮인 산을 타서 칡뿌리와 삽주뿌리를 캐왔다. 대감마님 댁 부엌대기로 살며 어깨너머로 본 것이 있었다. 이런 독한 열병에는 땅의 기운을 머금은 뿌리를 불에 덮어 독성을 날린 뒤 다려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죄인이라며 솥 하나 빌려주지 않았고 작은 질그릇으로는 수십 명이 약을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덕이의 시선이 아궁이에 걸린 시커먼 솥뚜껑에 머물렀다. 그래, 저 무식하게 크고 두꺼운 놈이라면 버텨낼 거야. 덕이는 끙끙대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솥뚜껑을 뒤집어 아궁이에 걸었다. 이제 솥뚜껑은 거대한 약솥이 되었다. 닫아. 잘게 썬 약초가 뜨거운 무쇠 위에서 춤을 추듯 튀어올랐다. 얇은 냄비였다면 진작 타버렸겠지만 묵직한 무쇠는 열기를 품었다가 천천히 내어주며 약재의 속까지 골고루 익혀냈다. 밤새 땀을 비오듯 흘리며 약을 달인 덕이는 나리 박자 약물을 도우미에 담아 마을 길목에 가져다 놓았다. 사경을 헤매던 칠성네 막내 아들이 그 약물을 마시고 기적처럼 열이 내리자 절벽 위 흉가 앞에는 약을 구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 아씨가 나왔다. 아귀씨, 나오시면 안 됩니다. 덕이가 놀라 소리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표주박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드세요. 드시고 얼른 나오세요. 11살 어린 아씨의 고운 손이 병든 농사꾼의 손에 약물을 건넸다. 역적의 딸이라 욕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절을 했다. 아궁이 속 불꽃은 솥뚜껑을 시뻘겋게 달고 없고 그 위에서 끓어오르는 생명수의 소리는 마치 모진 병마를 씻어내는 웅장한 북소리처럼 들렸다. 노루섬의 매서운 해풍이 3번이나 바뀌었다. 서연아 씨는 어느덧 11살이 되어 제법 의젓한 태가 났고 덕이는 갯벌 일을 하며 다져진 팔뚝이 장정만큼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의 발길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육지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보진 장수 하나가 나루배에서 내렸는데 그는 순박했던 이전 장수들과는 눈빛부터 달랐다. 자, 골라보시오. 한양 도성 안방마님들이 쓰신다는 참빗도 있고 때 고운 댕기도 있어. 사내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으나 눈매는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가늘고 매서웠다. 덕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아씨를 방으로 들이고 아궁이 앞을 지켰다. 하필 그날따라 솥뚜껑을 깨끗이 닦아 말리느라 볕이 잘 드는 마당 한가운데 내놓은 상태였다. 물 한 모금을 청하며 마당으로 들어온 보짐 장수의 시선이 햇살을 받아 검푸른 빛을 띠는 무쇠 솥뚜껑에 딱 멈추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사내는 성큼성큼 다가와 솥뚜껑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어라, 이거 예사가 아닌데. 그는 주먹으로 솥뚜껑 한가운데를 가볍게 두드렸다. 탱그르. 그것은 투박한 쇠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깊은 산속 절간의 범종처럼 맑고 은은한 울림이 길게 퍼져나갔다. 사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다. 이보시오 처자. 이 물건 어디서 났어? 이건 시골 대장간에서 만든 게 아니야.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청 주물소에서나 다루는 최상급 정철이구만. 덕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저 튼튼한 솥뚜껑인 줄만 알았지. 그것이 귀한 철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장터 고물상에서 주운 겁니다. 밥해 먹는 솥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덕이가 솥뚜껑을 확 잡아채 등 뒤로 숨겼지만 보증장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요즘 조정에서 없어진 관청 물건을 찾느라 혈안이라던데. 육지에 나가면 관아에 한번 물어는 봐야겠어. 포상금이 꽤 쏠쏠할 테니. 사내의 발소리가 저승사자의 걸음처럼 멀어지자 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주지 않고 말았다. 어둠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노루섬의 절벽 끝 움막에는 뼈를 깎는 듯한 바닷바람 소리만이 휘잉하고 을씨년스럽게 감돌았다. 덕이는 안방에서 서연 아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앞에는 낮에 보진 장수가 탐냈던 그 솥뚜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새 덩어리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덕이는 깨진 기와 조각과 억센 집수세미를 꺼내 들고 미친 듯이 솥뚜껑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싹싹 습싹. 거친 귀와 조각이 단단한 무쇠 표면을 긁어내는 소리가 섬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1시즌쯤 지났을까. 손잡이 부분에 두꺼운 푸름과 녹이 벗겨지며 건푸른 속살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거북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등껍질의 육각형 무늬와 북쪽을 향한 머리까지. 그것은 시골 대장간의 솜씨가 결코 아니었다. 3년 전 대감마님이 비트성이가 되어 끌려가면서도 왜 그토록 부엌에 가마솥을 들어지라 응시했는지 덕이는 이제야 그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덕이는 홀린 듯 거북이 모양의 꼭지를 잡고 힘껏 비틀었다. 기름때에 찌들어 꼼짝도 않던 손잡이가 끼리릭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나사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꼭지가 본체에서 분리되자 그 아래 엄지손가락만 한 빈 공간이 드러났다. 그 어두컴컴한 구멍 속에는 기름을 먹여 빳빳하게 굳은 조미에 칭칭 감긴 비단천 조각이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펼쳐본 덕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비단 끝에는 임금님만이 쓰신다는 옥새의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뚜껑을 지닌 자가 과인의 증인이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훗날 역적의 누명을 벗으리라. 덕이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 3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전을 부치고 멧돼지를 쫓던 그 솥뚜껑이 사실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이보게 안에 있는가? 사리문 밖에서 마을 사람의 것이 아닌 살기 어린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정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시커먼 살기였다. 빗물에 젖은 비단신을 신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형조 판서 김자점이었다. 3년 전
서대감에게 사약을 내리게 하고 가문을 도륙낸 장본인의 등장에 덕이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허, 쥐새끼가 쥐구멍에 숨어 산다더니 여기가 딱 그 꼴이구나. 김자점은 코를 쥐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좁은 부엌을 뒤집기 시작했다. 탕탕! 김자점이 지팡이로 아궁이에 놓인 솥뚜껑을 내리쳤다. 이것이 예사 무쇠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천리기를 달려왔다. 내어놓아야. 역적놈이 숨겨둔 것이 이 안에 있지 않으냐? 덕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솥뚜껑 위로 엎드려 그것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아닙니다. 이건 그저 밥 해먹는 솥뚜껑일 뿐입니다. 김자점의 팔길질이 덕이의 명추를 강타했고 뒤이은 하인들의 몽둥이질에 덕이의 등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어갔다. 비명 소리에 놀란 서연아 씨가 방에서 뛰어나와 덕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인두를 들이대느냐. 11살 어린 소녀의 호통에 김자점은 가소롭다는 뒷허수음을 터뜨렸다. 오냐, 제 앞이 닮아 기세는 좋구나. 그럼 네가 말해 보아라. 저 소뚜껑을 어찌여느냐? 김자점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를 덕이의 뺨 가까이 가져갔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서연은 공포와 절망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멈추시오. 내가 말하겠소. 덕이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으나 서연은 이미 떨리는 손가락으로 솥뚜껑의 거북이 손잡이를 가리켰다. 김자점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들거렸다. 그는 덕이를 발로 걷어차 밀쳐내고는 거칠게 솥뚜껑을 낚아채 자신의 거처로 가져가라 명령했다. 오늘 밤 이 쇠덩이 안에서 내 목을 조를 비수가 나오는지 똑똑히 지켜보자구나. 덕이는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면서도 멀어져 가는 솥뚜껑을 보며 딴을 치고 통곡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을 이장댁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김자점이 망치로 솥뚜껑을 내리치려던 찰나 벼락 같은 함성이 담장을 넘었다. 어떤 놈들이 우리 은인을 건드리는 거냐. 괜히와 낯을 든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밝히며 들이닥쳤다. 지난 3년 덕이가 약을 다려 살려낸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보훈하러 온 것이었다. 김자점이 당황하여 관군에게 발포를 명령하려는 순간 낮에 그 보짐 장수가 삿갓을 벗어 던지며 외쳤다. 암행어사 줄두야. 번개 성광 아래 어사 이명원의 마패가 번쩍였다. 이명원은 덕이가 닦아둔 솥뚜껑 손잡이를 익숙하게 돌려 그 안에 밀서를 꺼내 들었다. 기사년의 영모는 모두 간신들의 모함이다. 이 뚜껑 속 밀서가 그 증거다. 김자점은 비명을 지르며 벼랑 끝으로 물러나다 결국 역졸들에게 포박되었다. 덕이는 빗물에 젖은 채 서연아 씨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1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하냥 도성한 다시 복권된 서 대감의 집에 봄 기운이 감돌았다. 임금님은 서연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렸고 덕이는 면천되어 대궐 같은 집의 안주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덕이는 화려한 방 대신 새로 지은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비단 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10년 전 그날처럼 시커먼 무쇠 솥뚜껑을 들어 올렸다. 가마솥 위에 딱 맞게 내려앉은 솥뚜껑은 이제 검은 진주처럼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기씨, 남들이 뭐라 해도 저에게는 이 쇠붙이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합니다. 덕기에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뚜껑은 10년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이들의 충심을 증언하던 묵직한 울림을 냈다. 화려한 보석함은 사라졌어도 투박한 소뚜껑 하나를 목숨 걸고 지켜낸 덕분에 부엌에는 다시 따뜻한 밥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 피어올랐다.